안녕하세요. 오늘은 만화 삼국지 3부 유비편입니다. 이 삼국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유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딱히 이야기할 게 없어요. 전반적으로 유비의 이야기가 싹 깔려 있지, 저는 유비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평가가 되게 좋게 이루어지고 있고 좀 특이한 인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 유비가 좀 특이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유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 다음에 뒤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비는 이제 1601년 동북쪽 변방에서 태어났어요. 황손이라는 기록은 있지만 황제의 먼 자손이죠. 저는 이 삼국지를 읽으면서 이거 혹시 유비가 거짓말로 지어낸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유비가 별다른 능력도 없고 맨날 도망다니기 바빠서 이거 살아남으려고 거짓말을 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정사에는 뭐 이거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거나 뭐 무예에 뛰어나고 그런 인물은 아니었다고 해요. 이제 엄마가 학원을 보냈는데 그때 만난 학원 친구가 공손찬입니다. 나중에 친구 밑으로 이제 들어가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사실 동네 건달이에요, 건달. 키는 한 175에서 178 정도 됐고 귀가 매우 크며 팔이 아주 길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외형도 너무 이상해요. 외계인 같아요, 외계인. 귀가 매우 큰 아이라는 뜻에서 데이아라고도 불렸다고 하네요. 특징이 말수가 적고 음악이나 뭐 술을 좋아하고 아랫사람한테 대우를 아주 잘해줬다는데, 이 아랫사람한테 대우를 아주 잘해줬다라는 평가가 이 다음에도 계속 나와요. 그 당시에는 윗사람들한테 잘하고 아랫사람들한테 잘못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나봐요. 그래서 좀 유비가 후대의 평가가 좋게 되지 않았나 싶네요. 이게 또 유비만이 가진 고유한 매력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장수인 관우와 장비를 이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804년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요. 제가 앞서 조조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패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황건적의 난에서 정사에서는 유비가 딱히 어떤 공을 세웠다는 기록은 없고, 대신에 이때 만난 게 이제 공손찬 밑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자기의 직업이라는 게 생겼죠. 그 전까지는 그냥 동네 건달이었는데 공손찬 밑에서 일하게 되면서 어떤 마을을 관리하는, 어떤 요즘으로 보면은 한 예비군 동대장 정도 될 수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자그마한 마을에. 이때 동대장으로 일하면서 이때부터 조금씩 명성이 쌓였다고 하네요. 왜냐면 다른 애들은 이제 뭐 전쟁으로 이렇게 전투력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라 막 괴팍하고,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대에 별로 그렇게 농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비는 애초에 전쟁 같은 거는 잘 몰랐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잘했으니까 그 평화로울 때 이제 농민들이랑 좀 가깝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괜찮다라는 평판을 들었다고 하네요. 이때가 유비 한 30살 때쯤 됩니다. 그렇게 공손찬 밑에서 있다가 사실 이 마을이 굉장히 이제 좁고 그래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공손찬 밑을 빠져나와서 도겸이라는 사람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손찬 밑에 있을 때 이 일이 자기랑은 조금 맞지 않다, 자기 스스로를 약간 좀 과대평가한 거죠. 자기는 좀 큰 물에서 놀아보고 싶다 해가지고 서주를 장악하고 있는 이제 도겸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도겸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게 돼요. 일단 조조한테 깨지게 되죠. 당시 아주 강자였던. 남쪽에는 원술이 있고 북쪽에는 원소와 조조가 싸우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또 여포가 이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비는 여기한테 혼나고 저기한테 혼나다가 여포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되게 웃긴 게, 도겸 밑에서 일하다가 또 다시 여포 밑에서도 한번 일하고
다음에 또 조조 밑으로도 또 들어가요. 근데 들어갈 때마다 이게 그냥 좋게 들어간 게 아니라 싸우다가 이렇게 져가지고 흡수당한 거거든요. 근데 막상 가서는 되게 좋은 대우를 받아요. 그 이유가 약간 조금 궁금하기도 한데, 왜냐면 유비가 뭐 전술이라던가 뭐 글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아는 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갈 때마다 굉장히 환대받았죠. 그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당시 굉장히 강자였던 조조 밑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조가 수도를 이제 장악하고 나서 황제 바로 옆에 승상직에 있을 때인데, 실질적인 힘은 사실 조조한테 다 있고, 이제 황제는 이제 바지 사장인 거죠. 근데 조용히 이제 황제가 유비를 부릅니다. 그래서 편지를 주는데 조조를 암살하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였어요. 그때 당시 유비가 한 38살 정도였는데, 굉장히 이제 40을 앞둔 나이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당시 강자였던 조조 밑에서 계속 있느냐, 아니면은 허물어져가는 이름만 남은 황제의 청을 들어주느냐, 어느 쪽도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위치였을 거고,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자기가 좀 위험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비는 또 도망을 갑니다. 처자식을 버리고 또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도겸 밑에 있을 때 갔던 이제 서주 지역으로 가요. 근데 서주 지역이 조조가 이제 평민들을 학살했던 지역이라서 조조의 평판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기 알던 인맥도 있고 조조를 등지고 가기에는 굉장히 좀 괜찮은 지역이었던 거죠, 유비한테는. 이 이후에 조조한테 가족들도 사로잡히고 관우랑 이제 장비까지 사로잡히는 형국이 됐어요.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는 일이죠. 이게 가장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리 털리고 저리 털리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다가 몸을 맡기나 이제 고민하다가 또 원소 밑으로 유비가 갑니다. 근데 원소는 이제 조조와 대립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조 밑에는 관우 장비가 있고 원소 밑에는 유비가 있잖아요. 원소랑 조조랑 서로 싸우니까 유비와 관우도 서로 이제 싸우는, 대치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관우는 이제 유비 형님이 죽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살아있는 거를 나에게 확인하자마자, 저였으면 좀 계속 조조 옆에 남아있고 싶었을 텐데, 여기서 되게 유명한, 소설 속에서 되게 유명한 장면이 이제 오관참장이라는 장면이 나오죠. 성을 이제 깨부수면서 이제 그 성을 지키는 장수의 목을 이렇게 베면서 유비를 만나기 위해서 성을 깨부시면서 가는 장면이 나오죠. 정사에는 이런 기록은 없다고 하네요. 이제 원소와 조조가 이제 대립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조조가 이겨가지고 유비도 이제 또 새로운 곳을 또 찾아서 떠나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야? 또 졌어! 유표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형주라는 땅을 기반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던 유표는 유비에게 신야성이라는 곳을 내어주고 이제 잘 대우를 해주죠. 신야성에서 유비는 48세까지 있게 되는데, 이때 제갈량을 만나요. 이게 되게 큰 것을 깨달은 거죠. 자기의 머리로는 계속 패배밖에 못하니까 참모를 드려야겠다. 이때 이제 방통이라는 존재도 나오게 되고, 이제 제갈량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 제갈량이 약간 좀 재수가 없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해요. 혼자서 공부를 했는데 머리가 되게 좋긴 좋았나 봐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굉장히 천재라고 떠들고 다녀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약간 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남아 있었겠죠. 왜냐면은 당대에 유명한 이렇게 글 공부도 좀 하고 그런 애들은 거기도 학파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면 다 소문이 나지. 조조가 가만히 냅뒀겠어요? 다 조조가 영입해갔지. 가뜩이나 조조 같은 사람은 인재 영입하는데 혈안이 많이 돼 있었을 텐데, 주변에서 같이 공부하는데 약간 공부는 잘하는데 약간 좀 재수 없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유비가 모시는 유표가 죽는 일이 생기거든요. 아니! 뭐야! 죽었어! 수다리가 죽었어! 수다리가! 그래서 유표의 자식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조조가 쳐들어오면 그냥 우린 바로 끝장나겠다 해서 유비한테는 아무런 상의 없이 조조한테 우리 땅을 먹으러 와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당연히 이치에 맞는 게 유표 자식들이 생각했을 때 유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기한테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자기 직계 형제도 아닌데 그 유비한테 굳이 알릴 필요는 없었죠. 그리고 신야성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뭐 어떤 개발의 계기가 생겨가지고 거기가 이름이 원래 없던 곳인데 이름을 붙인 거지 그냥 들판인 거죠. 신야성 자체가. 그런데 이제 주둔하고 있는 유비한테까지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치에 맞죠. 그래서 유비는 신야성에 있다가 뜬금없이 조조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은 참 잘 가요, 얘는. 그래서 군량과 무기가 잘 준비되어 있는 강릉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농민들 중에서도 그렇고 이제 신하들 중에서도 조조 쪽에 속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조가 굉장히 포악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유비를 따라서 강릉으로 가는 사람이 1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네요. 이제 전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일반 농민들이랑 같이 행군을 하게 되면은 엄청 느리잖아요. 조조의 기마병한테 따라잡힐 확률도 높고 그런데도 유비는 농민들과 함께 가면서 그리고 또 가는 도중에 유표의 무덤에 가서 자기 돌봐줘서 고맙다고 무덤 앞에서 엉엉 울기까지 했다네요. 이거는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쇼맨십인 건지 뭔진 잘 모르겠는데 전술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무모한 거죠. 지금 당장 도망가도 뭐 도망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조조한테 결국에 다 따라잡혀서 지키지는 못했다 그래요.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유비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죠.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비전술적인 행동을 해서 조조한테 따라잡힌 거니까요. 이때 또 유비는 처자식을 또 버려가지고 요 만화책에서는 다른 책에서는 어떻게 기록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화책에서는 이때 유비의 아내가 자살을 하고 유비의 아들 이제 유선이죠. 아두라고도 불리는데 조자룡 품에 안겨서 겨우 적들을 뚫고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이후에는 유비가 힘들게 어떻게 송건이랑 손을 잡고 조조를 견제하기 위해서 송건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적벽대전이 발발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삼국지의 하이라이트죠. 적벽대전이. 그러니까 여기 만화 삼국지에서는 이제 적벽대전에서 승리한 송건이 이제 동맹군이 이제 유비한테도 땅을 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사실 거의 송건이 다 한 거죠. 자기네들 군사가 대부분이었고 실질적으로 활약했던 이런 장수나 참모들이 다 자기 쪽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비도 이렇게 막 자기 몫을 주장하기는 솔직히 좀 애매했을 거예요. 그래서 형주 지역을 빌려준다. 그 전에는 조조가 형주 지역을 다시 장악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좀 형주 지역을 너네 그냥 빌려주겠다 하고 나서 나중에 조금 자기네들도 안정되고 유비가 그때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은 거의 이제 침략 비슷하게 해서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애매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유비는 익주와 형주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때까지가 유비의 황금기예요. 이제 용병 대장 생활을 전전긍긍하다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거죠. 확실히 유비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랫사람들한테 잘해주고 백성들한테 좀 가혹하게 굴지 않고 세금을 이제 많이 안 거둔 거죠. 그랬다고는 하는데 오늘날의 기준으로 제가 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배신도 많이 하죠. 무능하지. 처자식도들 다 버리지. 관우 장비는 항상 어디 내팽개쳐가지고 이상한 데 막 다니고 있죠. 그런데 또 관우 장비 착해가지고 형님 잘 챙깁니다. 왜 사람들이 유비를 이렇게 좋아할까? 왜 이렇게 따를까? 목숨이 2개, 3개도 아닌데 말이죠. 근데 당시 상황을 보면은 유비가 이렇게 막 배신을 하고 이랬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납득은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기 그 유럽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에도 보면은 당시 혼란스러웠던 이제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상황들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랑 이 삼국지에 나오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이
이제 피렌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다른 나라의 용병, 외국인 용병들을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자기들 지켜달라고 한 거죠. 근데 용병들은 돈이 전부예요. 그래서 막 농민들한테도 굉장히 잔인하게 대하고 지나가면서 막 약탈하고, 왜냐면 자기네들 자국민이 아니니까. 그리고 적이 돈 좀 더 준다 그러면은 바로 배신하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존재죠. 근데 유비는 제가 봤을 때 용병단이랑 굉장히 성향이 비슷하거든요. 사람 끌고 다니면서 여기에서 싸워주고 저기서 싸워주고. 근데 유비는 특별하게 농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아랫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이 용병단에게는 이런 성품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영웅으로 추대받는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약간 좀 특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농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로 전쟁을 일으키고 뭐 죽는 사람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농민 출신들이 아니라 기존에 한 자리씩 꿰차고 있던 이제 적폐 세력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제 농민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대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지만 다 부패한 엘리트기는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자기네들끼리 봤을 때는 네가 더 부패하고 네가 더 부정한 사람이니까 싸우지만은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나쁜 놈처럼 보였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싸우는 거는 결국에 자기네들의 노동력으로 생산한 어떤 물자들을 가지고 싸우지만, 실제로 자기네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다 농민들을 군사로 이제 증용한 거잖아요. 이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이제 엘리트에 대한 반발감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유비는 조금 달라 보였던 거죠. 유비는 뭔가 엘리트의 말도 이렇게 잘 안 쓰고, 어렸을 때부터 워낙 이제 건달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아랫사람들도 잘 챙기고 농민들도 쉽게 이게 뭐 버린다거나 막 이런 평판이 안 나 있으니까 인기가 많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유비의 생을 보면서 이제 사기에 기록된 유방이랑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방은 이 유비보다 엄청난 건달이었어요. 건달 중에서도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그때 당시에도 이제 농민 봉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방 하면은 또 이제 항우가 같이 따라 붙잖아요. 항우는 어렸을 때부터 무공이 굉장히 뛰어난 또 엘리트였는데 조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항우는 확실히 싸움은 잘하지만 농민들을 그냥 40만 명을 학살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조조도 비슷하죠. 그래서 농민들의 민심을 잃어버린 유방은 별다른 능력은 없지만 이제 민심을 얻은 거죠. 아랫사람들을 이제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힘들었던 상황에서 가장 필요했던 거는 공감 능력이 아니었나. 농민들에게 공감해줄 수 있는 지도자를 원했던 거죠. 싸움 잘하고 정치 잘하는 이런 애들보다 그냥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삼국지도 그렇고 사기도 그렇고 이제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도 보면은 되게 약간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평정하고 천하통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태평성대가 이어져요. 그러면 세대가 이제 반복되면서 엘리트 부패 세력이 성장을 하죠. 그러다 보면은 삶이 힘들어지니까 농민 봉기가 일어납니다. 이제 우두머리를 잃어버린 나라가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한 몫씩 차지해 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죽은 애들은 다 이제 죽어 나가고 마지막에 어떤 왕이 또 나타나서 천하통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다시 태평성대, 그다음에 부패,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국지라던가 이런 뭐 왕자의 게임 같은 소설이나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역사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런 역사물이 끊임없이 읽히고 우리한테 이렇게 재밌게 느껴지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계속 태어나고 죽고 이제 역사도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또 배울 점도 있고, 좀 보는 것 자체로도 물론 재미있지만 다른 이제 뭐 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우리한테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미리 좀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뭐 삼국지는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읽었고, 하지만 이게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앉아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하기에는 너무 이제 벅찬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서 인물별로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좀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거의 뭐 제갈량이나 이런 애들은 제가 말을 거의 못했는데, 저도 유비 파트는 이야기하기가 약간 좀 힘들어가지고 유비랑 조조 부분은 이제 지데이너베아시라는 이제 팟캐스트에서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만화책도 재밌게 읽었지만은 좀 부족한 내용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더 알고 싶다 유비랑 조조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도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굉장히 재밌게 잘 돼 있거든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